윤소장입니다. 24년도 4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4월에는 그 4월 10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거의 3분의 2 정도를 야당에서 가져가고 현 집권 여당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지금 22년 5월 10날인가 출범을 했으니까 이제 만 2년이 다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이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 정부는 이제 부동산 쪽, 또 전 정부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고, 뭐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돈을 막 풀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만 푼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풀었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2년 현 윤석열 정부의 2년 그 국정 성적표는 좀 많이 안 좋았다. 그게 이제 나타났고, 우리나라 남쪽의 지도를 이렇게 강원도, 경상 남북도 이쪽에 이제 보수 쪽 표가 이제 좀 국회의원 결과로만 보면 많이 나왔고, 이쪽에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뭐 60%가 이제 서울 경기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 경기 또 충남북 또 뭐 전라남북도 이쪽은 야당을 지지했고,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했다 해서 이렇게 좋은 야당 쪽에서 보기에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또 이제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고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야죠. 이 정치가는 우리나라는 좀 되게 이상해. 이제 밀지시대 때부터 보면은 이제 굴종하고 이런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고, 있는 사람 밑에 가고 굴종하고, 물론 일본도 그렇지만 썩어 있잖아. 일본은 정치가. 손자까지도 정치하는 나라가 일본이니까 엄청 썩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는 별로 자유롭진 않아요. 어찌됐건 정치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났는데, 지금 야당 민주당도 좋아할 필요 없다. 언제든지 민심은 돌아선다. 이거 머슴이잖아요. 이제 정치를 하는 정치가들, 뭐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서부터 공무원들, 국민의 머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 안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뭐가지 쳐서 해야지. 그 정치가 개인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이비 천국이고, K 사이비가 이제 전 세계로 뭐 중국도 가갖고 지배할 거고, 미국도 우리 K 사이비가 지배할 거다. 왜? 우리는 그런 쪽에 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서 특정 종교에 전 재산 날리고,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멘탈이 약하니까 그렇죠. 급격하게 성장하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안 그렇죠. 제 나이 밑에 제 위쪽으로 보면,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위쪽으로 보면 그런 성향이 엄청 강하고, 밑에 쪽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도 워낙 디지털화가 돼 있고 똑똑하니까. 그리고 정치가는 국민이 준 권력이잖아요. 그러면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해야지.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서 항상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보다듬고 이래야죠. 권력을 잘못 휘두르면 밑에 있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밑에 있던 우리나라 그 친일파들, 부역자들이 피해를 준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그 집안들 다 만주를 갔잖아요. 국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순응하고 찍소리 못하고. 제가 80년도 후반에 종로에 살았으니까 더 잘 알지. 한참 민주화운동하고 독재에 저항해가지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얼마만 젊은 학생들이 죽었습니까? 그 젊은 학생들이 뭐 박종철 군도 그렇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6.29 선언 때 노태우. 이상하게 제가 현 정부는 많이 이상하다. 저는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닌 사람인데 많이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되고 나서 문민정부도 들어서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오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쭉 싸워왔던 그런
좀 많이 이상하다. 하여튼 좀 많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2년 동안에 국민들이 접해보니까 좀 많이 이상하다. 그게 표심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월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간단히 이제 그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먼저 그 총선이 워낙 이제 빅 이벤트였으니까 4월 달에는, 24년도 4월 달에는 갑자기 이렇게 경제가 금리가 오르면서 힘들어지고 이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의 전쟁이고, 미국이 아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되면서 우리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미국 편에 서면서 뭐 나토가 어떻고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결국에는 뭐 이념을 갖다 대고 뭐 하면서 중국 자르고 러시아 잘랐죠. 굉장히 안 좋아졌죠. 우리 기업 경제 환경들이.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런 잣대로 하면 날개 절반을 잃은 거죠. 못 날아가죠. 날개 하나 갖고는 못 날아가죠. 푸드덕푸드덕. 지금 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중국을 2010년도에 그 올라올 때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미국이 힘들었잖아요. 그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나면서 그때 중국을 못 죽였죠. 근데 중국이 갑자기 엄청 커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리먼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GDP를 앞설 거다. 지금 G2가 돼 있잖아요. 중국을 견제를 막 시작하죠. 그래서 일본은 항상 미국의 똘만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똘만이 2가 됐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런 이념을 갖다 대고 편가르기 하기보다는 그런 거를 상황에서도 실리를 챙기는 게 그 외교부 경제인데, 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왔고, 다 힘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 시장, 중국 시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절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손절해 버렸어. 그 동남아시아는 화교권 경제구역이잖아요. 중국 사람들 경제권이잖아요. 나라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 사람은 다 중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경제권 있는 사람들이. 동남아도 다 날라갔지. 유럽은 뭐 얼마 안 되니까. 큰 경제권이긴 하지만 뭐 나라 자체로는. 그리고 일본은 이 개차반 됐잖아요. 지금 환율도 많이 안 좋고. 이러나 저러나 일본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어차피 안 좋은 거 그냥 띄워놓기나 해보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제 안보 쪽으로 굉장히 그 세계 정세가 힘들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우리나라는 자국 우선주의로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미국에다 투자하고, 삼성도 다 미국으로 가고, 현대차도 미국으로 가고, 배터리 기업들도 다 미국으로 가고. 근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뭐 할 거냐? 그 우리나라 삼성에서 용인에다가 그 남사 송전리 그쪽 이동면 그쪽에다가 500조를 투자해갖고 반도체 한다고 했는데, 그냥 한다고 하면 뭐해? 후속 조치들이 국가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항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깔아줘야 되고, 산업단지 빨리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속전속결로 반도체 건축하는 거 봐봐. 공장 짓는 거 봐봐요. 속전속결이잖아요. 투자를 빨리 해가지고. 과감하게. AI 시대가 되면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기업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개를 다 꺾어놨잖아. 앞으로는 긍정적이긴 보다는 힘들 거다라는 게 비율이 높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만 일본처럼 저성장으로 간다면 이 윤석열 정부가 불을 땡긴 거다. 그래서 힘든 건 없는 사람들만 힘들죠. 있는 사람들이 뭐가 힘듭니까? 그래서 그게 표심으로도 나타났고 좀 많이 이상해. 제가 처음서부터 이상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럼 네가 대통령 해쳐먹지. 아니, 국민으로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정치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 야당이 지금 뭐 요번에 총선에서 이겼지만 옛날 작년 뭐 저번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보면 국민들은 항상 이렇게 채찍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그냥 내가 보면 이렇게 서울에서 보면 이상해. 동쪽은 그 경상민국, 서쪽은 전라민국. 맨날 거기 국회 돈 들여갖고 선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며칠 한 50년간에 그렇게 나오는데. 하지 말고 그냥 한 10개면은 7개 주고 3개는 비례대표로 그냥 쿼터만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돈을 왜 쓰냐고 거기다가. 그 귀한 세금을. 지금 세금 50조, 60조가 지금 세금도 안 거친다는데. 그 정부가 이제 조작하겠지. 그런 세수라든지 물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궁지에 몰려있잖아, 정부가. 대통령은 지금서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겠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그래도 적을 막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까지 적을 만들고, 이상하다. 또, 뭐, 언론에 적을 두고, 이상하다. 정치는 대화 타협이고, 좋은 결과를 하면 신중하게 여러 가지 요소를 복잡 다양하잖아요. 그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대전에 과기대학교가 학생이 뭐라 그런다 그래갖고 막 들어 던져버리고.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야. 군사정권 때 이렇게 했어요. 종로 사거리에서 불타 죽고, 그 곤봉으로 가서 때려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근데 시골의 사람들은 9시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그거를 빨갱이라고 욕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그때 그런, 그 고난과 고통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뭔가가 바뀌고, 이러면서 민주주의가 국민들이 그냥 팔짱 끼고 얻어먹은 거잖아. 그 사람들은 피 흘렸는데 죽고.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 뿔뿔이 흩어지고 이혼하고 그 트라우마에 잡혀있고 죽을 때까지. 옛날에는 그냥 한 마을 전체, 도시 전체를 총 들고 다 쏴 죽여버렸잖아. 앞제비들이, 부역자들이. 미군의 앞제비, 일본군의 앞제비. 국내에는 다 친일파들만 남아있는 거죠. 독립운동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토론하고 비판하지 않잖아. 군사정권이 있었으니까 그런 교육을 못하게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외우는 거하고 가나다라 중에 하나만 찍는 거. 니들은 이것만 하고 살아. 근데 토론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은 대들 거 아니야. 얘네들이 커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과외 준비시키고 토론하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지고 기득권은 더 기득권이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사람들이 되고 90%의 없는 사람들이 쓰는 돈을 갖고 1%의 사람들은 돈을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돼지처럼 살자. 그게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현실. 그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비판을 못하게 했잖아, 군사정부 때. 저 어렸을 때 그 종로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전두환이 해외에 나갔다 오면은 갑자기 거기서 그 대로에 그냥 쫙 그 리무진 타고 대통령 1호차 타고 쫙 오면 그거 한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막 태극기 흔들어주고 거기서 출석 부르고 동원된 거야. 지금 북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그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보면 가나다라에서 이렇게 답만 잘 찍은 이런 교육만 시킨 거야. 비판하면 안 돼. 사회주의도 그렇고 그 민주주의도 그렇고. 우리는 군사독재 정권으로 출발한 나라잖아. 한 3, 40년을. 너무 노태우 전두환이 노태우까지가 군사정권이잖아요. 하나회. 그 비판을 못하게 한 거지. 초등학생 때부터. 다 시험이 사지선다형이야. 답 아니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비판을 못하고. 근데 건강하게 비판도 하고, 요즘에 미국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 미국이 에이펙이라는 유대인 단체, 근데 물론 이제 전부 다가 유대인들이 그러진 않지만, 극보수, 일본도 극보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극보수가 있고, 이스라엘도 유대 극보수가 시오니즘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일부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조직이 전체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미국 대학들이 지금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반시오니즘이죠. 유대주의는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데모를 아주 하고 있잖아요. 시위를 하고 있고.
정당한 거죠.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모여서 젊은이들, 우리나라 젊은이들 뭐해? 의사가 된다고 하고 공무원 된다고, 언제 뭐 옛날까지는 뭐 선생이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공무원이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유행이 또 바뀌었어. 지금 또 의사가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한대. 군사정부 때부터 비판하지를 못하게 하고, 이 ABCD만, 가나다라만 답을 찍어서 한 교육의 효과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요 정도 수준밖에 딱 안 돼. 니들은 요만큼만 돼야 돼. 이거 넘어가면 돈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정치가들, 권력자들을 위협하니까 그러면 안 돼. 더 이상 배우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시스템을.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고. 쟤는 머슴이야. 대통령도 머슴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랬잖아. 대통령을 이렇게 조수로 알고. 뭔가를 바꾸려고 도전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열풍 화풍 나갖고 그냥 뭐 어떻게 됐든 그런 결과가 됐잖아요. 응? 굳어 있으니까 그래. 세상 일은 정답이 없잖아요. 지금이 정답이 일주일 지나면 그게 오답일 수도 있고 정답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거를 안 가르친 거야. 어마어마하게 힘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쉬운 것만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맨날 쉬운 것만 쫓아서 남들 하는 것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서 그나마 조금 미래가 보인다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긍정적이다. 우리 저 이상 세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몸뚱아리로 일하고 그런, 없었으니까, 먹지도 못했으니까 그냥 직장만 아무데나 오케이 하고 들어가서 내 직장에서 평생 다녀야 되고, 가정적으로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희생되고.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프리하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교육은 또 옛날 교육이야. 걱정이 돼.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잘못됐다. 대한민국 정치가 군사정권 그때로 되돌아간 그런 느낌, 냄새.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상으로, 제 느낌상으로. 뭐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의 꼰대 짓들을 하고 있다. 빨리 모바일 투표를 도입을 해서 전 국민이 투표를 하게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60대까지는 경제활동 하느라고 이러쿵 저러쿵 투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투표율이 50%도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 투표 거의 90% 이상입니다. 할 일이 없잖아. 말도 많아. 그리고 머리도 굳어 있어. 시대가 엄청 변했다는 걸 인식을 못해. 너무 빨리 변했거든.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해외여행 가고 우동 사 먹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비행기 탈 수 있는 거, 백화점 갈 수 있는 거 극소수였단 말이죠. 물론 그분들이 몸뚱아리로 일을 열심히 해서 경제 부강한, 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니까 뭐, 근데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시대하고 안 맞는 거야. 이 젊은 사람들이 뭐 외국 유럽처럼 밑에서부터 시민운동해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경험이 있어서 사회 전반에 처음에 그랬잖아.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피해보는, 없는 사람들이 피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 현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빨리 해라. 요번에 그 야당이 많을 때 모바일 투표를 해라. 왜 안 하는 거야, 씨발. 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핸드폰으로. 모바일 투표는 아무것도 아니지. 응? 권력에 있는 애들이 안 하자.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디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투표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줘야 돼. 인프라를 깔아줘야지. 은행에 돈도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그거보다 더, 질 낮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딨어. 그치? 모바일 투표 빨리 해야 됩니다. 이 기회. 그래서 누군가는 100%전 국민들이 나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와야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월 달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미국에서부터 뭐 인플레가 올라가고, 지금 인플레가 올라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계절적인 요인이고 그런 면도 있었는데, 성장률 면에서도 좀 우리는 안 좋았는데 미국은 굉장히 좋고,
근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좋은 거다. 작년서부터 제가 중국 쪽에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데 90%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좋은 데로 올라가고 올라타가지고 그러면서 빵 터져가지고 마이너스. 미리 좀 투자를 조금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를 조금 그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서 해놓으면 큰 돈은 그런 데서 벌거든. 부자는요, 경기가 좋을 때 부자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때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 사람이 달려드니까.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슬럼프가 왔을 때 작년, 재작년 요때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큰 돈을 번다. 왜? 시장이 공포했으니까. 경쟁력도 없지. 가격도 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 좋아 갑자기 했는데 인플레가 생기면 부동산 가격 올라요. 월세도 오르고. 왜 사과값 오르는 거, 뭐 음식값 오르는 거 다 오르는데 이게 인플레잖아? 집값 부동산은 왜 안 오른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시차가 좀 늦어질 뿐이에요. 결국엔 월세가 오르고, 봐봐. 지금 신축 아파트 공급 가격들이 건축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 그러면 이제 공급을 안 하지. 디벨로퍼들이, 시행하는 사람들이. 시장도 안 좋은데 분양도 안 되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귀해지죠. 귀하단 말이에요. 귀하다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 시간이 지나면 오른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10% 5%의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이니까. 돈 버는 거하고 생각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돈을 긍정적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투자는 그런 거거든. 근데 항상 긍정적인 거 세밀하게 보고 이런 현상들이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나라가 양다리를 잘 걸치면 돈 벌 수 있겠는데? 한쪽에 붙는 것보다? 한쪽에 붙으면 날개 하나 갖고 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경제적으로는 괜찮게 지내고 정치적으로는 항상 안 좋았잖아요. 견제하고. 우리는 경제는 안 보는 미국 편, 경제는 중국 이렇게 왔었잖아. 그래서 동남아에다도 공을 엄청 들였잖아요. 전정부에서는. 거기 다 중국 화교 경제권이니까. 근데 지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사람 하나가 우리나라 한 2, 3년, 50년을 먹고 살 거를 다 틀어뜨려 놔버린 것 같아. 걔네들이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해. 그거가 엄청난 수천조의 그 돈을 날렸다는 거 인식 자체도 못 해. 왜? 1, 2, 3, 4만 해고 비판하지 못하게 군사정권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도구만을. 막 망하고 활력 있게 경제가 돌아가야 경제가 올라가죠. 가만히 있는 경제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 밑으로 나중에 떨어지지. 올라가는 것처럼 조작만 되는 거지,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속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맨날 조작하는 거 같고. 언론이 조작하죠. 앞장서서 부역자들이니까. 한 60년, 70년을 대한민국 언론들이 전 국민을 세뇌화 시켜놨죠. 알게 시켰냐? 모르게 시켰지. 당신도 모르게 다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은 다행히 세상이 많이 변했죠. 너무나 다양한 채널들이 있고 방송국에 굳이 안 가더라도 나 혼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하고 나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그 언론에 돈이 가나요? 광고비가 안 가죠. 그러니까 기업을 공격하는 거지. 그래서 삥 뜯는 거야, 기업에서. 광고 왜 안 해 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 제 밑에 사람들은 그걸 다 알죠. 근데 디지털화가 덜 돼 있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좀 덜 모르지,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극적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이제 진보 쪽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래도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비판을, 이거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수용하고, 내 식구만 감싸려면 이 식구가 결국엔 나를 친다는 생각은 못 해. 바보지.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거야.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고. 사람을 많이 안 사귀는 사람, 다양하게 사람을 사귀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면서 내 중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작년, 재작년 금리가 팍 뛰면서 그 갑자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그 주담대라든지 대출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도 안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버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아진 게 이제 전세 사기가 막 터졌죠. 2, 3년 전서부터.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전세 쪽, 그 빌라 쪽에 전세가 안 가죠. 응? 그게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갱신이 되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갱신이 돼버리니까 4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 친인척 조카 중에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어찌됐건 시장 자체가 아파트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정부는 이쪽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안 좋아하고 요 정도에서 이제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너무 떨어지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저출산하고 연계가 돼 있는 신혼부부들 쪽에 혜택을 많이 주죠. 1.6% 줬더라고 전세자금 대출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파트 쪽으로 다 몰려오죠. 영구임대 살았던 그런데 살았던 임대아파트 살았던 분들도 아파트 전세로 많이 오죠. 신도시. 검단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전세로.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이제 전세가 귀해지고 전세 가격이 이제 작년 1년 동안 많이 올랐죠. 서울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갭 투자가 나오죠.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면. 전세 매물이 없으면 물건이 나온 게 없으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고.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정부는 항상 정책은 늦죠. 시장 상황이 나타나야지 하는 거니까. 피해자가 나타나야 대비책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한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항상 늦어요. 왜 그러냐면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법을 하나 규제책을 만들어 놓으면 또 상황이 바뀌면 경제 상황이 바뀌면 이게 독화살이 돼버려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죠 정부는. 기업하고는 다르잖아. 그래서 전세 그 값이 상승하고 이러면서 월세 비중이 그러니까 빌라 그 사태가 터지면서 월세 비중이 굉장히 빌라는 이제 월세로. 근데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보통 아파트가 한 157만 세대 정도 돼요. 그래서 157만 세대를 아파트 평균을 한 50년 잡으면 한 1년에 한 3만 세대 정도가 신규 공급돼야 그나마 시장이 공급난이 없어진다. 그런데 이제 지금 통계 조작해갖고 공사 준공을 작년에 속였다 이런 것도 국토부에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허가를 받아야지 짓고 있는 거고 분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고 준공이 되는데 향후에 우리 건설 디벨로퍼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건축비 오르고 땅 가격은 그대로라고 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는 힘들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세가가 오르면서 집값도 오르고 신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신규 아파트가 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오를 수밖에 없죠. 인플레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도 올라요. 시간이 좀 늦게 해서 그렇지, 타이밍이.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지었던 것들이 이제 입주하려면 2년 반이잖아.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늦어서 그렇지 오른다. 인플레는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그래서 2, 3년 후에는 신규 아파트가 많이 오를 거다는 예상을 해보는데 검단 신도시는 내년서부터 이제 전철 개통되면 본격적으로 내년서부터 오를 것 같아요. 4월 분양 우리 전국적으로 분양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우리 청약홈 개편이 있어가지고 분양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3만 6천 세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2월 달보다도 한 2배 정도 이상 되는데 3만 6천 세대 전국적으로 분양을 했어요. 또 저번 달 우리 총선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이 할 일까지 그냥 미리 그냥 선거 전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발표를 해놔버려가지고 국토부 직원들이 지금 엄청 바쁠 것 같은데 또 입으로만 하고 일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타일이 입으로만 하는 스타일이지 실무자를 움직여갖고 일하고 위에서 정보가 그렇게 돼 있으니 밑에서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왕인데 움직입니까? 잘 안 움직이죠. 실무자들이 많이 바쁠 것 같아요. GTX 때문에. 근데 GTX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번 달에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못 드렸어요. 그러니 GTX, B하고 C가 이제 착공을 했고, A는 수서역에서 서울역까지 빼고, 동탄, 또 저기 파주 운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죠. GTX 부분에 대해서 C 노선, 수원, 저쪽 동두천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청량리로 와가지고 서울역. 그리고 이제 수원으로 왔던 게 이제 저 병점, 그 C 노선이 이제 수원역, 병점역, A 노선 동탄2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게 이제 그 밑에 지제역에서 합쳐지죠. 지제역. 제가 항상 지제역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안, 그 다음에 아산까지. 이렇게 이제, 아산은 이제 여기서 추가 발표가 된 거죠. 천안 아산은 평택하고. 이 노선이 경부라인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 노선이 좀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런 예상을 제가 해봅니다. 그 A 노선 운행됐고, BC 노선은 B 노선은 이제 송도까지 가는 거죠. 마석에서. 그래서 그건 또 뭐 춘천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경제성 담보를 해야 되는데, 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인구가, 춘천 인구가 뭐 한 25만, 23만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강원도는 인구가 많이 없으니까. 원주까지 전철 연결된다고 하는데, 원주는 인구가 한 30몇만 되잖아요. 그리고 강릉 인구도 얼마 안 돼요. 충청남도 아산 가면은 거기 뭐 탕정읍이나 배방읍이 인구가 한 8만, 9만 정도 돼요. 그 읍만. 속초 인구가 한 8만 정도 되니까. 그쪽에 인구가 많은 거죠. 천안이 한 65만, 우리 저 인천 서구 정도 되고. 아산이 한 35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천안, 아니, 배방, 탕정 뭐, 거기 삼성 때문에 KTX 천안 아산역 그쪽으로는 뭐 어마어마해져. 그 검단 신도시 가격 정도 됩니다. 탕정역 앞에 아파트 가격이 검단이 이쪽에 사실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탕정역, KTX 아산역, 탕정역 이 주변에 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있는 쪽, 또 천안에 삼성이 수원에서 다 내려갔죠. 한 20년 전에. 동탄2하고 광교는 한 15억 정도 갑니다. 34평이 기준으로. 뭐 이제 동탄2나 광교는 좀 오래됐죠. 신도시가. 판교는 뭐 한 20억 이상 가는 거니까. 그리고 강남 들어오면 이제 30억 이상씩 가는 거고 100억도 가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분당도 한 25억 이상 가요. 20억에서. 34평 기준으로. 좋은 쪽으로. 시범단지 쪽 주변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아파트 신도시 기준할 때도 일개 신도시 왜 분당은 좀 높은데 좀 일산은 좀 낮은가? 그 이유가 조금 그런 지역적인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항상 경부라인 쪽으로 제가 검단에 온 지 한 5년 됐지만 다시 가야 된다 이렇게 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들이 많죠. 물론 뭐 영구나 이런 쪽 수원에 뭐 메탄동 가면 뭐 삼성 본사 가면 다 영구단지니까 수원은 이미 20년 전, 25년 전에 이미 천안이나 해외로 다 빠졌죠. 제조식 공장들은. 아산 탕정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 있고, 또 배방에는 반도체가 있고, 후공정이지만, 또 화성에는 경기도 수원에는 화성 또 수원 메탄동 바로 옆이니까, 또 기흥 반도체, 화성 반도체. 평택에는 파운드리지만은 고덕에 있고. 또 요번에 SK가 청주하고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원산면, 용인 원산면이면 동탄 옆쪽이에요. 행정구역만 다르지만. 그 중간에 삼성이 500조 투자한다는 데가 남사, 송전, 그쪽에, 남사하고 이동면. 어마어마하게 그쪽에 집중이 돼 있고, 지금 미국 주식도 그렇고, M7이라고 그래고 다 반도체 또 AI 연구하는 적이잖아요. AI 자체가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바꿀 건데, 이쪽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죠. 옛날 서부에서 골드러시 할 때 돈 버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금 캔 사람보다 금 환전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작업법하는 리바이스. 이런 부속적인 해는 사람, 술집. 이런 사람들이 돈 벌었죠.
그리고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담금 벽이라는 게 있고 이래서 사업 비성이 안 나와서 디벨로퍼들이 아파트 공급이 안 하고 있는데 재건축 이런 추진 잘 되기가 쉽지가 않다. 시장에서 사업성이 안 나와, 정부에서 아무리 풀어줘도 다 풀어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나온다, 사업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그리고 올해 1월 말까지 우리가 주담대 또 신용대출 또 전세대출 이거 갈아타는 거, 은행을 안 가고. 그래서 많이 갈아탔죠. 벌써 갈아타신 분들이 보통 1년에 한 2, 300 정도 차익이 생긴다고 하니까, 많이 갈아타셨고, 한 2.4만 명이 갈아타가지고, 한 3.4조 원이, 대출을 갈아탔다.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이제 주택, 개인 대출 비율이 떨어지겠죠. 주담대 비율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미 다 살면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일기 신도시에서부터 여의도 그 다음에 80년대 우리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할 때 그때 강남이 개발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구단위 계획 해가지고 거기서 현대아파트 그때 정주영 뇌물 사건 엄청 크게 터졌단 말이야.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그거가 이제 시행하는 사람들의 교과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PF가 이렇게 흘러온 거죠. 그리고 부산의 LCT, 지금은 이제 이분이 이제 하신 거라, 수사를 하신 거라 무마가 됐는데, 디벨로퍼들은 다 알죠. 다 정권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지역에 다 하나씩 주거든. 무마시켜버렸잖아요. 그것도 다시 수사를 하면은 아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제가 특이 있게 본 기사는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공제, 국민연금, 또 군인공제, 공무원연금, 이런 큰 기관들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다. 이제 바닥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큰 손들이 부동산 투자 쪽의 포트폴리오 집행을 늘리고 있다. 결국 이제 바닥이라고 본 거고, 돈 냄새가 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공사비가, 지금보다도 한 30% 인상될 것 같다. 아직 분양도 안 했는데.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그쪽에 이제 첫 투자 출발을 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이제 분양가가 많이 높을 것 같다는 얘기죠. 공사비 급증을 했으니까. 1년마다 한 번씩 통계청에서인가요? 1위 대가 우리 건축하면 물가 계산표 해갖고 건축 다 나오잖아요. 1월 1일인가 1월 달에 그게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많이 상승을 했겠죠. 물가 상승. 이제 인플레라는 게 물가가 상승이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다 오르는 거죠. 시차를 두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 분양 가격에 그게 적용이 되고, 또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인건 올려줘야 될 거, 물가,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페드가 엊그저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이 5월 4일인데, 기준금리가 동결을 하고, 대부분 이제 통화정책을 기준금리 갖고 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그 외에 사이드에서 재정 쪽에서 이렇게 재무부 여자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날아달림을 하면서 재정 쪽에 페드보다도 재정 쪽에서 거의 공무원들이 좀 경직성이 있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올려야 될 때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고, 금리 인플레 간과하고 나서 그렇게 됐었잖아요. 2, 3년 전에. 그래서 갑자기 막 불이 나게 올린 거고.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내리는 것도 타이밍을 잘못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오는데, 그거를 좀 알긴 알면서도 못 내리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금리가 미국보다도 낮다 그래갖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가 막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금리를 안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펀더멘탈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많이 좋지도 않지만. 그래서 금리를 우리나라가 인하를 해도 뭐 외국 달러가 빠져나가거나 뭐 그런 현상은 오히려 더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 오죽하면은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그래도 뭐 한 10조 막 가까이 내고 이러던 회사가 지금 작년에 마이너스니까 올해는 법인세 제로죠. 우리나라 세율에서 법인세가 한 30% 가까이 되고, 우리 물건 사면 10%씩 내는 거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 슈퍼에서, 편의점에서. 그게 한 그 정도 비슷하게 되고. 근데 법인세가 많이 안 들어오겠지. 이제 올해는 더 빵꾸나겠죠. 작년에 56조인가 빵꾸났다 그랬잖아요, 세금. 근데 뭐 무슨 긴축재정이니 뭐니.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이럴 때 투자를 막 해주고, 해주면 나중에 기업들이 또 경제는 순환하는 거니까 세금 많이 내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또 갑자기 무슨 이 정부 들어와서는 긴축재정 한다 그래갖고 뭐 작년보다도 더 안 걸칠 것 같아요. 부동산도 안 좋죠. 이러니까. 그리고 그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은 또 그만두고 이제 또 국회의원 했다고 그러더라고. 험지는 안 나가고 대구에서 됐더라고. 나는 보니까 좀 이상해. 하여튼 이상합니다. 쉬운 쪽으로 가는 사람의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가? 그냥 힘들지 않게 가면 꽂아놓기만 하면 당선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추세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려갈 추세인데, 뭐 나오는 말들은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때 이런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뻥뻥 벌써 하나 터졌잖아요. 뭐 웨스턴 무슨 지방은행이 미국에서도.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안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알겠지만 1, 2년 지나고 그때 내렸어야 했는데 안 돼. 유가도 갑자기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됐고, 제가 지금 한 달마다 한번 보내드리는데 4월 달에 갑자기 채권금리도 푹 올랐다가 미국에서 됐고, 유가도 푹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됐고, 다시 제자리로 왔고, 여기 보시지만은 이게 월드 텍사스 그 배럴당 78달러. 그렇습니다. 그 유가도 제자리 4월 동안에 갑자기 이제 막 뭐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뭐 한 방씩 주고받고 짜여진 곽공대로 그냥 야 쇼만 하자 이래갖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막 출렁했죠. 채권 가격도 출렁이고 그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막 공포였죠. 또 세금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죠. 지금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50몇 조가 작년에 안 거쳤는데 다 올해는 곱하기 2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국가가 좀 채권도 발행해서 해야 되는데, 말을 그 긴축재정 전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쓴 거는 모르고 많이 썼다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건전 재정이 없는데, GDP 대비해서 뭐 한 50% 정도 돼. 물론 가계부채가 좀 많기는 하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뭐 은행에서 다 조절하고 있잖아요. 뭐 60%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소득을 높이고 이제 일자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또 미국으로 좋은 일자리를 다 갔죠. 한 1,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결국 한 10년 지나면 소득이 또 인플레잖아. 명목소득이 줄어들었죠. 이제 그런 이제 중하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겠지. 또 요즘에 그 옛날에 농심, 롯데, 신세계, 현대 얘네들이 유통을 하고 있었는데 뭐 홈플러스 뭐 이런 걸로 넘어갔잖아요. 대형마트 쪽으로. 그러다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네이버하고 쿠팡이 이제 다 먹었죠. 네이버하고 쿠팡이 유통시장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편리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중국에서 알리하고 테무가 와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우리나라, 일본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렇게 삼성, LG가, 미쓰비시나 뭐, 파나소닉, 내셔널, 이런 거, 소니, 히다치, 이런 애들을 눌렀잖아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10년, 15년 전에. 그치?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반대 상황이 된 것 같아. 느낌이. 그럼 앞으로 5년 아니면은, 지금서부터 젊은 애들은 알리, 테무가 싸니 뭐하니, 막 금방 자기 일자리 그냥 뭐가지 치는 줄도 모르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싸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서 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 일자리가 없어져. 우리나라가 중국을 손절한 게 아니고 중국은 아주 치밀하게 한국 사람이 경제적입니까? 중국 사람이 경제적입니까? 중국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이잖아요. 중국인들은.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옛날서부터. 화교 경제권 봐봐요. 우리나라 지구에서. 미국을 능가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안 거치는데 알리 태무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말씀드릴게요. 환율도 지금 갑자기 1,400원대까지 올라갔죠. 일본도 지금 갑자기 1,600엔대까지 달러당 올라갔어요. 이 1,600엔이면은 800엔, 900엔, 1000엔 정도 하던 게 거의 한 40~50%가 절하가 된 거잖아요. 숫자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수출 기업은 좋겠지. 토요타 애들. 수출할 기업도 없지. 이제 일본은 내수가 빈약하니까. 제조가 빈약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도 우리나라 갑자기 1,400원대까지 갔었죠. 막 달러 인덱스가 공포 지수가 한 105까지 다시 갔고. 미국 쪽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현 정부는 또 미국에 올인했잖아요. 도출령일 수밖에 없죠. 완충 해지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1,360원대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나마 일본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죽은 아베 고노마가 장기적으로 뭔가 이 판을 뒤집어야 되겠다 해갖고 미국 똥구녕을 살살 갈군 거죠. 그래갖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분쟁화된 거죠. 전 세계가 분쟁화된 거고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중국하고 대만만 싸울 거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또 반도잖아요. 반도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면 전쟁 나면 누가 이득이에요? 미국은 지네 나라에서는 안 싸우잖아. 캐나다, 우방. 또 멕시코는 좀 남미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호주까지 가서 우리나라가 전쟁하지는 않잖아요. 중국이. 뭐 하려고 해요? 가다가 돼지지. 근데 그거를 미리 알았던 것 같아. 아베는. 그래서 나라를 리셋할 수 있는 거는 전쟁밖에 없다. 미국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미국도 누군가가 하나가 부러져갖고 전쟁이 나야 미국은 그렇게 해서 세계 1위가 된 나라잖아요. 유럽은 나라가 많으니까 맨날 싸우잖아. 유럽 때문에 미국이 그런 세계 넘버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되려고 그러니까 영국도 죽여버리고 독일도 죽여버리고 이태리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금융으로. 일본도 환율을 죽여버렸고 새싹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한국이야 뭐 코딱지만 하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고. 근데 중국이 올라오려 그러는 거를 지네 나라 2008년도에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못 죽였는데 지금 중국이 거의 이제 따라온 거잖아요. 그럼 왜 죽이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원래 그런 나라니까. 하여튼 아베가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부지런하게 일본 애들은 지금 우경화가 돼 있고 늙은이들 나라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천박한 민주주의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아주 뒤떨어지는 그런 나라죠. 손자까지 국회의원을 세습을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상식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미국 상식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양다리를 걸치고 완충 저기를 해야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기울면 더 위험해진다. 인도 봐보세요. 필리핀도 그렇고. 일본도 그러면서 지들 실리는 다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일본이 했는데 일본이 환율을 일본 투자 뭐하고 했는데 저는 주변에도 반대. 일본 엔화 강세로 안 갈 수도 있다. 걔네들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리셋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정보일 뿐이고 여러 정보를 습득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정답이라는 게 세상 일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봄에 다르고 가을에 다르고 정답은 계속 달라져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가나 단어만 가르쳤잖아. 찍으라고 외워서.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조금 이런 게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값이 많이 올랐죠. 지금 우리 아들 결혼할 때 4만 원이었던 게 지금 45만 원이니까 10배, 11배가 올랐죠. 한 5, 6년 전에도 21만 원인가 제가 와이프랑 뭐 살 일이 있어가지고 선물할 게 있어서 순금으로 그때 했던 것 같은데 22만 원, 21만 원 했던 게 지금 이제 45만 원 2배가 오른 거잖아요. 인플레란 얘기예요. 금값이 많이 올라가면 위험해. 이게 금이 안전자산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달러의 그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금을 사먹고 있잖아요. 미국이 왜 넘버원이 됐어요? 전쟁 물자 대주고 금으로 다 받았잖아요. 유럽에 있는 금이 다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뭐 역사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은 당분간은 금값이 강세가 될 것 같아. 미국이 다 뒤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잖아. 저번에 한번 판교 신도시 가격 시범단지들 가격하고 또 동탄2 가격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탄은 15억 한다고 34평 기준으로. 광교도 그렇고 검단은 한 7억 정도 하죠. 시범단지 쪽으로. 근데 이제 거기는 오래됐고 판교도 오래됐고 검단은 이제 그쪽보다는 따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승률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교통이 들어오니까.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 전부 다가 나쁜 거보다는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죠. 이럴 때. 그래서 투자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거고, 양극화가 지금 뭐 강남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또 저 한남동이라든지 이런데 반포 뭐 이런데 서초구라든지 이거는 지금 더 뭐 꼼짝도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침체가 되니까 더 오르는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23년도, 22년도에 그런 공포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 추세 자체는 이제 오르는 쪽으로 했는데 얼마나 오를까 이렇게 조금 한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단 신도시 아파트 가격의 수준은 저기 수원, 동탄2, 뭐 평택 밑에 천안 아산역 탕정 수준이다. 그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폭발적으로 오르는 때가 있으니까 한 내년 정도, 내년 2, 4분기 정도 쪽에 그때 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하철 개통하고 나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